봄볕은 미운 며느리, 가을볕은 고운 딸을 내보낸다는 말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막상 이렇게 텐마루에 앉아가지고 봄볕 가득한 햇살을 맞고 있으니까 우리 행복 지수가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의 봄볕 같은 방송 세상만사, 오늘도 함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심 선생님 봄볕 좋다고 이렇게 기분 좋아하셨는데 아까 저 볕 좋다고 막 여기저기 끌고 다녀서 그 봄볕에는 뭐 이렇게 딸 안 내보내고 며느리 내보낸다고 하는데 심 선생님이 시어머니 역할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다 내 며느리들이잖아요. 내년엔 딸로 좀 대해주세요. 그래요. 좀 이렇게 그늘진 대로 좀 데리고 다녀야지. 벚꽃 좋다고 자기는 저 그늘에서 찍으면서 우리 보고 저 햇빛에 나가서 모델 해달라고 하고. 불만이 많은 며느리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진짜 안 좋아하겠다. 좀 몰리시는 느낌이신데요. 만추쌤한테는 몰려도 돼. 이 좋은 곳에 오셔서 네 이렇게 뭐 지금 토닥토닥 하실 것이 아니라 여기가 바로 경남 양산입니다. 양산에 있는 어느 복합문화 공간에서 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곳이 100년 된 한옥이라고 해요. 네, 우리 만초 스님의 인연도 있으셔서 오늘 이곳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100년 된 한옥. 한옥이 주는 느낌이 또 다르게 느껴지죠. 한옥은 한복하고 같아가지고 이 한복은 접으면 딱 이렇게 평면이 되잖아요. 네. 근데 펼치면 화려하고 이 한옥은 닫으면 벽이 되는데 문도 다 열면 이렇게 그렇죠. 공간이 열려서 막으면 벽이고 열면 세상이 하나가 되는 이게 한옥의 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 인간과 이런 한옥은 어떤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바로 이렇게 툭 트여져 있고 또 문만 열면은 뒤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라든지 또 바람길이라고 하죠.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이 이 한옥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 조상님의 지혜는 무궁무진. 말할 수가 없죠. 예,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숨을 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전에 동두천 자제암에 거기도 이제 앞마당이 좁거든요. 이렇게 폭포가 있고 좁은 협곡에 자제암 절이 있으니까 앞에가 이제 마당이 좁으니까 법당에다 이렇게 법당 문을 이렇게 들게 해놨더라고요. 이거 똑같아요. 이렇게 그거 보니까 그런 법당의 양식이 또 한옥의 양식하고 이렇게 전수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법당에 이 문을 다 옆으로 열어서 달면 마당에서 전체가 대웅전 부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니까 아주 합리적이죠. 네. 사실 여기도 이렇게 보면 뭐 이 정도 규모의 한옥이면 옛날에면 거의 대갓집이 그렇죠. 살던 한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이런 형태의 그 한옥을 갖기 쉽지는 않았을 거고, 근데 지금도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 그 나무 이게 문양이라던가 또 좋지만 이런 여기 대청마루를 하나요? 여기 보면 이게 대청마루가 굉장한 그 여백 같은 걸 주는 것 같아요. 그 방에서 문만 열고 나오면 큰 대청이 어떤 여백 느낌이 있어서 옛날 사람들이 정말 그런 여백의 느낌 또 그런 또 저 이쪽에 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봤는데 그냥 밖에 나서서 바깥 풍경을 보는 느낌보다 요 좁은 방 안에서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보니까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 참 풍류를 누리는데도 한옥이 정말 좋은 역할을 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양옥이라고 할까요? 서양은 그냥 벽을 유리로 다 해서 그냥 하나가 되는 느낌이라면 한옥은 창틀 하나가 하나 액자같이 바깥을 구경할 수 있는 조명 역할도 해주고. 네. 이제 저는 항상 그 생각이 우리 민족이 그 집을 그러니까 자연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공손하다. 그리고 주인은 자연이고 인간이 살면 얼마나 살아요. 잠시 살다 가는 거
자연의 어떤 그런 그 틀이나 환경이나 이런 걸 잠시 얹혀서 살다가 안 왔던 것처럼 그대로 보존하고 사라져가는 이런 정신 문화가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자연을 해치지 않고 집을 짓는 구조. 하여튼 부처님 오신 날도 지나고 네. 뭐 세상은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해서 그냥 축제가 뭐 굉장히 많이 진행이더라고요. 네, 곳곳에서 축제가 엄청 많이 열리더라고요. 우리 뭐 축제 참여해본 축제 있습니까? 그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요, 무슨 네, 저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그 지방마다 축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축제가 한 2,000여 개 돼요. 네, 뭐 산삼 축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네. 부처님 오신 날이 우리한테는 엄청난 큰 축제잖아요. 뭐 불자들한테는 부처님 오신 날이 제일 큰 축제인데 그 축제를 온전하게 즐기기보다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축제는 하루지만 그 이렇게 축제 과정을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과정은 뭐 한 2-3달 정도 꼬박 거기 매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축제도 끝났고 또 날씨도 따뜻하고 꽃도 피고 이렇게 어딘가 이제 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특별히 또 여기 말고 어디 가고 싶은 데들이 있는가?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짐 엄청나게 싸서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한 달을 가더라도 그냥 뭐 바랑 하나 메고 가방 속에 뭐 칫솔 하나, 뭐 하루 갈아입을 수 있는 옷 이렇게 넣어 다니는데 스님 어떠세요? 여행 가실 때? 스님은 올 때 책 넣어왔어요. 볼 시간은 없어도 그 뭔가 함께 하잖아요. 그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뭔가. 머릿속이 아니라 가방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책을 가까이 하라 하잖아요. 네. 책만 가까이, 읽는 거하고 상관이 없이 가까이. 여행 얘기만 해도 우리가 뭐 진짜 이제 여행을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참 막 기분이 좋아지는데 뭐 이쯤에서 우리도 우리 본 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뭔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57세 비티안 애청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세울 게 있다면 정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다는 것뿐이고요. 30년 직장 생활도 꾀부리지 않고 열심히 했고 어느 때는 휴일날도 나가서 일을 할 만큼 일벌레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오늘 할 일은 오늘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고 제게 신다는 얘기는 남의 얘기였습니다. 가끔 딸은 아빠 좀 쉬엄쉬엄 해요. 하지만 저는 게으르면 왠지 죄를 짓는 것만 같고 오히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제 모습이 마치 채바퀴 도는 다람쥐처럼 느껴지고요. 이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문득 나요. 일부러 여유를 가져보려고 해도 급하게 달리는 내 성격 때문에 잘 안 되고 그러네요. 일을 손에서 놓으면 허전하고 불안하고요. 이제는 저도 노후를 생각할 나이가 다 됐는데 앞만 보고 달리는 제 성격을 어떻게 고쳐야 될런지 고쳐질 건지 걱정입니다. 어제 제가 그 우리 절에 있는 몇몇 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 세대가 가장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세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들 부모 세대가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닦아놓은 터전 위에다가 우리 세대들은 이렇게 집만 지으면 되는 것이었고요. 어쩌면 우리 후대 세대들은 또 지나친 경쟁 또는 뭐 최근 말하는 그 노후 부양 좀 그 국가가 좀 노년 중심의 사회로 변화지면서 그 노후 부양에 대한 책임감을 이렇게 떠맡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세대가 가장 풍요로운 세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금 그 질문 주신 상담해 주신 거사님도 57세 되셨네요. 그러면 아마 굉장히 그 경쟁적인 그런 삶을 지금 이제 한창 살아오셨을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어떤 주변적인 환경은 매우 풍요로운 뭐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접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어쩜 막 이렇게 아직까지도 쫓겨야만 한다면 그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그런 여유도 없을 텐데, 그나마 이제 조금 더 한 틈이 이렇게 쉬어지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너무 막 달려오기만 한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개인의 어떤 성격도 있겠지만 아마 그 세대 자체가 시대적으로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젊은 시절 때문에 그게 습관처럼 아마 지금까지 오게 되고, 이제 57세라고 하는 세대를 맞이하고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더 하고 싶어도 사실은 또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또 어떤 운명 앞에 어떤 서는 아주 묘한 지금 이 과도기적인 그런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도 나도 어찌 보면 너무 그냥 어떤 일에 몰입이 되어서 일 중독이라는 말을 신도들도 쓰는데, 지금부터 그런 어떤 자각, 이게 내가 지금 삶이 이래 왔구나 하는 자각을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어떤 속도 조절도 할 수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그 자각조차 못하고 지금 그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문제일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시간대, 이 계기는 이제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사연 들으면서 잠깐 웃음이 나왔던 거는, 우리 상담을 해주신 분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세 분 스님, 또 저를 포함해서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희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 심사 스님 말씀처럼 일을 벌리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아는 것처럼 항상 일을 만드시고, 또 전법이나 포교, 하림 스님, 신삼 스님, 또 만조 스님에 이르기까지 시간, 아마 하루에 48시간이라 하더라도 길지가 않은 시간일 것 같아요. 근데 잠깐은 지금 57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정년이라 하면 딱 60인가요? 그동안 조금 더 시간이 남았으니까 열심히 하시고, 어느 때는 멈춰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세납적인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연세에 도달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까지는 어떨까? 57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60이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해갈까? 얼마 전에 그 목종 스님이랑 이런 대화를 나눴었는데, 나는 한 70까지 부처님 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길지 않나요? 이러니까 그게 긴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스님들이 생각하시는 정년은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스님들의 정년. 우리 스님들의 정년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갑자기 명퇴를 하거나 정년을 맞이하게 됐을 때 굉장히 많이 공허해하는 그런 우리 이 직장인들을 보게 됐는데, 그런 준비의 시간이 지금부터는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달에 3만 원씩을 투자해서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근데 그건 이제 보험회사에 드는 그 3만 원의 돈이 아니라 한 달에 최소한 그 한 3절 정도는 다니면서 이렇게 수행의 수행할 수 있는 그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정년 퇴직하고 나서 이제 나도 수행 한번 해볼까? 어떤 변화를 위한 뭘 해볼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 보험회사에 드는 노후보험이 아니라 이제 사찰이나 또는 이렇게 종교 관련 그 분야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걸로 보험을 들으라고 이렇게 권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도 보살님들, 여성은 어떻게든 시간 보내는 걸 연습을 했어요. 절에도 가보고 어디 산에도 가보고. 근데 이 남편들이 이제 그런 걸 연습을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집에 있으니까 이제 그야말로 당신이 불안하니까 온 집안 식구가 다 불안한 거예요. 이제 혼자서도 인생을 걸어갈 수 있고, 또 이제 집안에서 부부와 다시 잘 지내는 거, 가족
자식 대하는 거 이런 거를 새롭게 집안에서 살아남는 연습을 꼭 해야 된다. 그 말. 그러니까 딱 정년이 되거나 일을 마치고 난 후에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미리미리 2년, 3년 정도의 그런 시간을 일을 하면서 준비를 거쳐서 그 다음 어떤 인연이 왔을 때는 그게 자연스러워질수록 하는 것이 아마 좀 현명하지 않을까. 이 정도에서 우리가 다음 사연 한번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스님, 답답해서 스님들께 우리 남편 욕 좀 할랍니다. 세상에 우리 남편이랑은 도저히 대화가 안 됩니다. 부부가 알콩달콩 정답게 살면 얼마나 좋아해. 근데 우리 남편은 지만 대장입니다.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중간에 뚝 잘라 묻고 자기 말만 합니다. 한 번도 말을 끝까지 들어준 적이 없어요. 스님들, 저는 큰 거 안 바랍니다. 그냥 내가 하는 이야기 눈 딱 감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주면 좋겠어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남편한테 정식으로 내 말 좀 들어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남편은 거꾸로 그게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용건만 말하면 좋은데 제가 말을 길게 하니까 짜증이 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참네.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이제는 말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도대체 남자들은 왜 그러는 겁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남자들 왜 그러는 겁니까? 답답해하는 보살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약간 건의적인 남편 때문에. 네, 근데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시면 좀 변한다고 하시는데 쉽지가 않은가 봐요. 네, 요즘에 이렇게 그 연세 들어가시면서 가족들에게 큰 소리 치는 남편들은 간이 큰 남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 아마 그 전국에 계신 우리 보살님들은 크게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신데, 네, 이렇게 웃으시는 스님들 마음은 어떠신지네. 제가 그런 경우를 뵀어요. 상담을 했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부부가 보냈는데 그 부인은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좀 전에 이분은 용기가 있어서 남편한테 그래도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큰 용기가 있는 거거든요. 말 좀 하고 살자고. 근데 그분은 이제 그 말을 못 한 거예요. 속으로는 하고 싶지만 혹시 자존심 상할까 봐. 그거를 10년, 20년을 넘게 참은 거예요. 그게 병이 돼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거를 남편이 이제 알아차렸으면 그걸 이제 했을 텐데 그게 굉장히 위기로까지 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것을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잘 챙겨주고 부인이 얘기한 하면은 내가 10% 한마디 하면 난 나머지 9을 다 알아요. 그래서 더 들을 필요가 없는 거라 다 잘해주는데 뭐가 문제냐. 근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데 10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러고는 이제 바로 좋아지더라고요. 지금 너무 잘 지내는데 그 기간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알아주는 시기가 온 거는 너무 다행한 일이죠. 네. 그래서 평생 그렇게 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느 분이 주위에 많으시더라고요. 나는 원래 이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러니까 이런 것보다 조금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난 삶을 살아오시니까 이제는 좀 들어주는 마음의 여유도 필요할 것 같아요. 스님은 잘 돼요. 네, 내 의견만 옳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들어주고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대화의 어떤 문이 열리기 시작할 텐데 그거 아니고 무조건 내 생각을 따라라, 내 의견이 옳다 이렇게 해버리면 항상 서로 만날 수가 없겠죠, 마음들이. 태양의 후예? 거기에서 보면 송혜교가 그 송중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국가적 대사나 이런 큰 문제가 아니다. 나 오늘 커피 마셨는데 어때서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무슨 지금 실제 현장에 총을 쏘고 뭐하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다. 그 마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얘기를 통해서 공감을 이루고자 하는 여심과 네.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하면서 남자의 어떤 근본에서 뭔가 의미 있는 삶에 익숙해져 있는 남자가 서로 공감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먼저 서로 남성과 여성의 성격이나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조금은 네. 인정해 주면서 그것을 좁혀갈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에는 다름의 인정만 하더라도 반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아유, 드라마를 보시고 이렇게 깊이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매번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주제들이 있어요. 보면 뭐 양육의 문제라든가 또는 뭐 어떤 그 시댁과 친정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의 문제라든가 또는 뭐 재정적인 어떤 이런 문제들이 이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거죠. 관점을. 그래서 그런 쪽으로부터 매번 부딪히고 매번 이렇게 거리를 멀리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감정끼리의 충돌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좀 뭔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여백들을 좀 만들어 봐라. 이렇게 차라도 한번 마실 수 있는 좀 시간을 가져보거나 어쩌다가 좀 이렇게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조금씩 견해차를 좀 좁혀가야지 매번 그 차이가 있는 이야기를 내 중심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은 어리석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그거를 풀기 위해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뭐 차 한잔 하자고 이제 근데 그런 게 결과가 이제 꼭 좋지는 않더라고요. 시도는 좋은데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사실 작은 그 대화에 어떤 사람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또 작은 행동에 이런 건데 그것만 보면 괜찮은데 이제 그런 것이 발견되었을 때 그때 이제 옛날부터 끝까지 다 나오는 거였지. 저기 언제도 저랬는데 이래 이 생각이 이제 그 무의식에 있던 것이 다 나오니까 이게 빙산의 일각이 살짝 한 거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우 쏟아져 나와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늘 후에 그럴 땐 반성을 해요. 거기서 어느 정도 약간 다름이 발견됐을 때는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그 시간을 더 이제 이렇게 더 가지자고. 거기서 꼭 부딪히고 나서 5분 후에 하느니 그만 조금 있다가 나중에 나중에 보면 꼭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이런 것 같아요. 그 남성이나 여성이나 각자의 영역이 있고 또 다름을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위로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바깥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이만큼 힘들었는데 아내에게 또 아들, 딸들에게 위로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남성이지만 또 집에서 보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집안 살림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이만큼 힘들었다. 사실 별말 아니거든요. 애썼다라고 한번 토닥거려 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항상 마음 상할 때가 굉장히 많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봬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영역을 존중해 주면서 조금씩 위로해 줄 수 있는 거. 조그만 말 한마디에 천지가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 스님들은 화면으로 신선이거든요. 네. 그리고 서울을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네, 안 가본 사람이 안 가본 이기죠. 사람이 이기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이상이고 네. 현실이 전혀 거기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이에요. 네. 나도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아마 내가 결혼을 했더라도 나도 똑같은 갈등,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결혼을 하기는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안 하길 너무나 다행이라고. 풀리지 않은 숙제이기도 해요. 결혼 안 해도 그런 관계는 늘 그 속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얘기를 했고. 예를 들면 우리는 그런 갈등 관계가 만들어지면 피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 인연을. 그러나 이제 부부들은 피할 수도 없는 조건에 이렇게 꽉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는 네. 틀 안에 묶여져 있어서 이런 문제들에서 갖는 그 고통의 문제 이건 아주 굉장히 사실적이죠.
하소연 자체가 어찌 보면 해결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님들이 뭔 답을 주기보다 스님들에게 말했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남편과 얘기가 잘 통하는, 그냥 아주 소소한 사소한 얘기를 해도 남편이 잘 받아주고 하는 그런 이상적 부부가 우리나라에 과연 몇 프로가 될까? 제가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건 일상이다. 어쩌면 일상이니까 그래도 당신이 있고 내가 있고 부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토닥토닥 하는, 어쩌면 사랑의 한 징표라고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지,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건 아니다. 지금 이분도 문제니까 해결해 달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진짜 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내 삶이고 이게 내 현실인데 이건 그다지 나쁜 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이걸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까 그 질문 서두에 내 남편 욕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욕하는 걸로 그 마음을 좀 달래시는 걸로 대신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행복하십시오. 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스님, 이거 불교 TV ARS 번호 알아요? 잘 모르는데요. 잘 모르면 안 돼. 이거 빨리 이거 불러봐요. 이거 불러봐. 060 800 800 7000 000 BTN BTN 방송포교 후원 방송포교 후원. 이래가지고 예.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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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드시더라고. 알았어요. 한 통에 5,000원인 건 알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매일매일 누르겠습니다. 매일매일 누르세요. 우리가 아까 쉬면서 한 바퀴를 돌아보니까 카페도 있고 갤러리도 있고 또 뭐 레스토랑도 있고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아주 굉장히 다양한 그런 문화 공간,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여유로운 공간, 좀 우리 주변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흐뭇한 일이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누가 이걸 운영하나 했더니 한 20년 정도 인연이 있는 신도분이 있네요. 그래서 난 와서 놀랬어요. 그래서 참 우리 주변에 휴식과 그리고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공간이라는 거 하는 것, 이것이 참 좋다. 스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20년 된 신도를 이제 관심을 가진다는 게 그래도 어떻게 괜찮은가? 여기는 생긴 지가 한 1년 정도 이제. 예. 그랬구나. 아까 그 심산스님 여기 관장님께서 심산스님 만나셨을 때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이제 그 뒤에 여기 지금 모셔진 우리 부처님 그림, 석불 그림인데 이 그림에 대한 아주 굉장한 애착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그림이 어딘가 이렇게 방송에 한번 이렇게 좀 전시라도 하고 싶은 바람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이 세상만사를 통해서 그 방송을 탈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다고, 정말 좋은 인연이라고 반가워해 주셨어요. 참 세상만사가 참 세상만사를 다 감싸 안는 것 같아요. 저희 쿵우다고 자그마한 공간에다가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하는데, 여기 오니까요, 네, 엄청난 공간이라서 살짝 참 너무 좋은 공간, 좋은 분이 만들어 놓으셨구나 싶습니다. 홍법사도 좁은 공간은 아닌데 이 여유로운 공간의 배치, 이게 굉장히 짜임새가 있고,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겠구나.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것도 다 좋은데 잔디가 좋아요. 푸른 잔디를 이렇게 보면 스님 잔디만 보면 좋아하시죠? 네, 네. 기분이 좋아요. 단순히 그냥 좋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러워해요. 우리 절에도 잔디마당이 있었으면 네. 부러워하죠. 그래 법당 앞이 옥상인데 거기다 원래 잔디를 깔려고 했어요. 근데 수많은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풀 뽑기 어렵다는 거, 안 한 건 진짜 잘한 거예요. 벌레 생긴다는 거. 아니 왜냐하면 세월이 가면 건물은 결국 물이 새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그러니까 진짜 잘 선택했고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 여론에 밀려서 못한 밀린 게 겁니다. 잘한 거예요. 사실 이제 저도 그 절에 서 있어 보면 양말을 벗고 다닐 일이 별로 없어요. 하루 종일 거의 뭐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것도 아니라서 매번 그 양말을 신고 다니는데 어쩌다가 이제 그 맨발로 그 잔디마당을 걸어보면 그 발에 와닿는 느낌이 참 아주 남다릅니다. 명상할 때 그 맨발 걷기 굉장히 권장할 만해요. 축구화 신고 걷는 느낌도 아주 좋습니다. 저는 저런 잔디밭에 한번 들어눕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참 편안하고. 그거 네. 나는 우리 마당에 넓잖아요. 부럽죠. 네, 부럽습니다. 여름에 한 8시에서 9시 정도 사이에 나가서 1시간씩 누워 있었어요. 진짜. 밤에? 밤에. 낮에는 햇빛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하늘에는 별 있고 코끝에는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우리 깜순이 그 강아지가 항상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지켜주고. 근데 진짜 그 잔디밭에 누워 있으면 너무 1시간을 누워 있어도 그때 약간의 이슬이 내립니다. 그 시간대에. 그 느낌이 다 이렇게 느껴져 오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네. 근데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잔디밭에 잘못 앉으면 그 무슨 병 걸린다고 하죠. 쯔쯔 감으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 듣고 나서 조금 자제하고. 네, 저도 그래서 항상 앉을 때 생각을 좀 하고 앉죠. 저도 그 텐트에서 자는 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작년에 텐트를 샀어요. 한 4, 5만 원 하니까 사더라고. 그 옥상에다가 텐트 치고 잡으려고. 그래갖고 텐트를 쳐놨는데 그 자기 전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텐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옥상에 있었더니 날아가 버렸어. 텐트가 붕 날아가가지고 옆집에가 떨어져 있어요. 그 올해는 꼭 잡으려고. 아니 홍보사로 와요. 가지고.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나은 것 같네. 네. 이렇게 세상만사 시청자 소감이라고 해주셨는데요. 고은주님께서 네 분 스님 정말 멋지십니다. 김윤등님께서 스님들의 이야기 속에 84,000 법문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면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렇게 감탄하시고, 네. 스님들의 힘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김정숙님께서는요, 한 분 한 분의 말씀도 좋지만 네 분 스님의 조화가 너무 보기 좋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가 없이 19년 부부 생활의 어려움을 겪은 분에 대한 상담에서 만초 스님께서 하신 말씀,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에 깊이 동감합니다. 부부 사이는 일방적 노력으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관계는 밸런스가 맞아야 하는데 그 밸런스는 결국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만조 스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십니다. 변미애님께서는요, 글로써 인사드립니다. 네 분 스님. 또 김진홍님께서는 방송을 보고 나니 마음속에 감사가 흐릅니다. 라고. 네, 제가 저희가 감사가 네, 흐릅니다. 감사가 흐릅니다. 스님들 감사합니다. 라고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청자 소감을 올려주셨네요. 누군가가 우리를 지지해주고 또 지켜봐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세상만사 프로그램이 이어져 가는 것일 거고,
또 그분들이 있어서 내가 이 좋은 경험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ARS인가 그것도 자꾸 눌러주고 하니까 이렇게 좋은 시간 계속 가는 것 같아서 네. 방송 그 번호 외우려고 봤더니 지금은 안 외우고 외워도 계십니까? 되구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화면 위에 계속 보이대. 괜히 그때 외운다고. 심산, 만초, 하림, 주석 네 분 스님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많이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봅니다. 저에게는 37 먹은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가정폭력의 희생자입니다. 지금은 직장생활도 못하고 항상 자살만 생각합니다. 아침이면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미로서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가슴이 메어져서 가슴으로 웁니다. 저도 나이 60이 되도록 식당 생활을 해보아도 빚에 허덕거리며 사는 삶이 너무 힘들지만 아들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상담을 받으려고 해도 본인은 싫다고 하고 사는 형편도 안 되네요. 스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쌍한 것이 나쁜 마음을 먹고 갑자기 제 곁을 떠날까 봐 하루하루가 두렵습니다. 심산 스님, 하림 스님, 만초 스님, 주석 스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은 밝히지 말아주세요. 이 내용이 아마 37 먹은 아들이 아침만 되면 이제 자살을 얘기하고 아마 어머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은데 직장 생활도 하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마도 지금 37이라면 뭐 가정폭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오래전에 아마 일어났던 일들이고 그 오래전의 경험들이 이제 내적인 트라우마가 되어서 어떤 뭐 성격적인 장애 내지는 뭐 무력감 등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참 그 어릴 때 사실은 그 이제 부모님도 어렸잖아요.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대부분 보면 장남이나 장녀에게 그런 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여기도 아마 장남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부모가 너무 서툴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제 소화가 잘 안 될 경우에 그게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자녀가 그걸 받았을 경우에 또 하나의 그 자녀의 어떤 큰 어떤 업으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런 자리들이 꼭 한번 사회에서 기회가 주어지고 사찰에서도 지어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분위기를 좀 바꿔주는 것도 아버지와 좀 떨어뜨리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한 집에 사는 것보다. 그래서 결국은 좀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그런 방법도 택했을 때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더라고요. 항상 같이 붙어 산다고 방법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마 또 그 이분의 말씀처럼 다행히도 부처님 법을 만나셔서 이렇게 마음의 위안도 받으시는데 조금 더 그 아드님도 부처님 가까이 또 기도하는 법이라든지 우리 마음을 좀 아우를 수 있는 또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수행 방법을 좀 잘 알려주는 것도 지금 이 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책에 보니까 3년 말린 쑥을 구하러 약으로 구하러 다니다가 못 구했어요. 3년 말린 쑥을 구하러 7년을 다니다가 결국 못 구하고 이제 세상을 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문제도 너무 성급하게 시간을 잡고 바라보지 말고 1년이든 2년이든 긴 시간을 잡고 어차피 37이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월도 50년 이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2, 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잡고
우리 예를 들어서 하림 스님처럼 어떤 명상이나 이런 상담을 지속적으로 좀 받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사연 정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크가하니까 신뢰할 그런 스님을 찾아서 그 정상적인 어떤 상담의 기법을 통해서 1년이든 2년이든,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닫힌 사람이 금방 마음을 또 열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여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마음을 열어서 원인을 찾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치유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조금 더 시간을 길게 잡고 우리가 3년 말리는 쑥을 우리 오늘부터 말린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해결에 가까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의지처, 또 그 아픔을 위로해주고 또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마가 단순히 지금 연민의 눈으로 그냥 거기서 벗어나기를 강요하기보다는 정말 그 아이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거기서 그 상처로부터, 그 나쁜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요구하기보다는 그때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까, 그가 얼마나 아파했을까를 다독거려 주는데, 아까 그 여행 말씀하셨는데 혼자만 보내는 여행이 아니라 정말 엄마랑 함께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고 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을, 둘만의 여행이 좀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꼭 긴 시간이 아니다 할지라도 잠깐 동안 그 엄마와 함께 집을 떠나서 다른 공간, 분위기를 바꾸는 장소에서 그때의 그 아픔을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 네가 그렇게 아파하는 동안 엄마가 역할하지 못했던 데 대한 어떤 참회가 같이 이렇게 행해졌을 때 그 마음의 문을 조금 열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어머니가 아이와의 그런 자식과의 관계를 계속 동행을 하는데, 한 번의 큰 변화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가벼운 거, 예를 들면 여행을 갈 시간도 안 되고 하니까 뭐 아침에 아니면 어디를 가는, 여기서 저까지 가는 한 10분 거리, 차 타고 가는 거리라도 동행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집에 올 때 한 10분 정도 함께 걸어보는 거죠. 그것이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로 뭐 아까 말씀대로 1년이든 2년이든 하면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공감되고 해소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이제 있는데, 난 이 부분이 그런 작은 시간, 작은 공감하는 시간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좀 삶의 길이 풀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얘기를 한번 참고해 보신다면 좀 더 길게 잡고 또 좀 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